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독특하고 어쩌면 좀 급진적이기까지 한 아이디어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저희 손에는 지금 전산화된 물물교환 구상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돈 없이요. 오직 이 전산 시스템에 기반한 물물교환만으로 사회 경제를 운영하는 그런 모델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가치가 왜곡된다거나 부의 불평등이 심해지는 그런 문제들을 피하고요. 대신 이타심에 기반해서 균등하게 교환하고 토지도 균등하게 나누고 그러면서도 시장은 자유롭게 두자 이런 건데요. 이게 과연 현실적인 대안일지 아니면 그냥 좀 이상적인 생각일지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 구상에 던지는 가장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메시지는 바로 돈 없는 경제가 오히려 더 공정하고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사실 돈이라는 게 거래를 편리하게 해주지만 동시에 가치를 저장하고 또 무한히 쌓아올릴 수 있게 만들잖아요. 이 구상은 바로 그 지점에서 생기는 어떤 불균형 그리고 왜곡을 이 전산화된 물물교환이라는 구조적인 해법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먼저 이 구상이 현재 우리가 쓰는 이 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비판하고 있나요? 네, 문서에서는 크게 한 4가지 정도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축적과 불평등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돈은 실물과 다르게 썩거나 사라지지 않잖아요. 저장이 가능하니까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부가 소수에게 자꾸 쏠리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 자체가 이렇게 불어나는 성격이 있으니까 가진 사람하고 못 가진 사람의 차이가 벌어지기 쉬운 구조다. 이런 지적이군요. 네. 또 다른 문제는 뭔가요? 두 번째는 가치의 추상화 문제입니다. 돈이라는 게 원래는 실물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나타내는 교환수단인데 이게 점점 그 원래 가치랑 분리돼서 그냥 숫자나 기호 그 자체로만 기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구상에 따르면 이런 추상화가 결국 금융상품을 복잡하게 만들고 투기를 부추기고 나아가서는 노동력 착취나 불평등 심화로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실제 쓰는 가치보다는 그냥 교환 가치. 그러니까 가격만 중요해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군요.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세 번째 비판은 어떤 건가요? 세 번째는 거래의 비대칭 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빵 한 조각이라도 정말 굶주린 사람하고 배부른 사람에게는 그 절실함, 그러니까 가치가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돈이라는 그냥 하나의 잣대로 가격을 딱 매겨버리면 거래하는 사람들 사이의 어떤 필요나 가치 평가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불균형한 교환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좀 더 심리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심리적 착취 구조를 지적하는데요. 돈이 없으면 당장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그런 불안감이 사회 전체에 퍼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자기 자신을 일종의 노동 상품처럼 여기고 시장에 내다 팔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런 주장입니다. 돈 시스템 자체가 인간의 어떤 자율성이나 존엄성보다는 생존 불안을 더 앞세우게 만드는 그런 심리적인 메커니즘이다. 이런 비판인 거죠. 화폐 시스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심리적인 영향까지 상당히 근본적인 비판이네요. 자, 그렇게 하면 이 구상에 제시하는 전산화된 물물 교환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 걸까요? 과거의 물물 교환은 사실 원하는 물건 찾기도 어렵고 좀 불편하다는 단점이 명확했는데 여기서 전산화,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과거 물물 교환의 가장 큰 한계가 정보가 부족하고 또 서로 원하는 걸 맞추는 이 매칭이 어렵다는 거였거든요. 내가 가진 거랑 상대방이 원하는 게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를 찾기가 매우 힘들었죠. 이 구상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전산 시스템의 힘을 빌리자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처럼요. 누가 뭘 가지고 있고 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쫙 공유하고 분석해서요. 최적의 교환 상대를 아주 효율적으로 찾아내고 연결해 줄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아,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물물 교환의 그 고질적인 비효율성을 해결한다. 약간 P2P 거래 플랫폼 같은 느낌인데
돈 대신 실물이나 서비스가 오가는 그런 형태겠네요. 근데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효율성만 높이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도 있을까요? 네,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거래가 성립되려면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건 못지않게 상대방의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걸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거 내놔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인지하고 존중하는 상호 협력, 이게 거래의 기본 전제가 된다는 거죠. 단순히 거래 효율만 높이는 걸 넘어서 관계의 성격 자체를 좀 바꾸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 이익만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만족도 중요해지는 그런 구조군요. 그렇다면 이건 뭐 순수한 이기심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순수한 이타심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그런 행동 원리라고 봐야 할까요? 네, 문서에서도 정확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물교환 그 자체는 사실 양쪽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행위지 뭐 선하다 악하다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나눔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시스템 전체가 좀 더 이타적인 방향으로 기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눔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쓰던 물건 기부하는 아나바다 운동 이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새롭게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일단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고 그걸 바탕으로 교환을 시작한다는 개념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필요는 나눔으로 먼저 채우고 그 이상의 것은 교환을 통해서 얻는 방식이죠. 기본적인 필요를 나눔으로 해결한다는 전제가 상당히 흥미롭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전산화된 물물교환 시스템이 가져올 수 있는 구조적인 장점들,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네, 문서에서 제시하는 핵심적인 장점들을 좀 묶어서 살펴보면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가치 왜곡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돈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대리인 대신에요.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가 직접 교환되니까 뭐 금융거품 같은 가치 왜곡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거죠. 서비스 같은 경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개인이 시간의 일부를 공동체 운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가치를 만들고 교환합니다. 즉, 모든 가치가 실물이나 실제 활동에 뿌리를 두게 된다는 거죠. 투기라든지 거품 경제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이군요. 두 번째 장점은 뭔가요? 돈처럼 무한정 쌓아둘 수 있는 그런 부의 축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자산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을 시스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토지 같은 핵심 자원은 소유가 아니라 사용권 기반으로 교환되니까 부동산을 통한 부의 집중도 막을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출발선을 좀 비슷하게 맞추고 부가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는 걸 막는 장치가 시스템 안에 내장되어 있다. 이런 거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점을 강조하나요? 셋째는 개인의 자율성과 소유권 강화입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 좀 반직관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모든 구성원에게 기본적인 토지 사용권하고 생존에 필요한 물자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따라서 개인이 생존을 위해서 자기 노동력을 헐값에 팔거나 원치 않는 일에 내몰릴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신의 기본적인 삶의 기반과 소유물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오히려 더 강해진다, 이런 의미죠. 또 가격이라는 단일 잣대에서 벗어나서 물건의 사용 가치라든지 개인적인 의미, 희소성 같은 다양한 가치 기준들이 교환 과정에서 존중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생존 불안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의미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또 다양한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라 이상적이긴 한데 과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될 수 있을까요? 시스템의 구체적인 작동 원리가 궁금해지네요. 4가지 핵심 원칙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한 4가지 기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균등 분배 원칙. 다시 말해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겁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기본적인 토지 사용권 혹은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제공하고요. 생존에 필요한 기초 물자도 똑같이 제공한다는 대전제입니다. 누구도 굶주림이나 생존의 위협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시스템 초기에는 나눔 시장 같은 개념을 통해서 개인이 필요한 만큼만 자원을 분배받도록 유도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모두가 최소한의 기반을 가진 상태에서 시작한다. 마치 게임 시작할 때 초기 자원 나눠주는 것처럼요. 네, 그 다음 원칙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자유교환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분배가 이루어진 다음에는요, 개인이 가진 토지 사용권, 자기가 가진 소유물, 직접 생산한 물건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교환 비율이 정부나 어떤 중앙기관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 안에 실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참여자들끼리 합의해서 자율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제 투기나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 토지 자체의 소유권을 사고 파는 건 금지하고요. 사용권의 교환만 허용하는 그런 제한을 둡니다. 시자의 그 자율적인 가격 발견 기능은 살리되 핵심 자원의 투기적인 거래는 막겠다. 이런 균형점이군요. 세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보죠. 세 번째는 매매 금지, 교환 허용 원칙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나 주요 생산수단처럼 사회의 근간이 되는 자원은 공동체,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하면서 개인에게는 사용권을 균등하게 나눠줍니다. 근데 이것을 돈을 받고 팔거나 매매 혹은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임대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오직 개인의 필요나 선호에 따라서 사용권 자체를 다른 사용권이나 물건과 교환하는 것만 허용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자원의 사적 독점을 막고 실제 사용 필요에 따라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소유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거네요. 공동체가 소유는 하되 사용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교환한다.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발상인데요.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뭔가요? 네 번째는 공동체 기여입니다. 그럼 사회 기반 시설 유지, 예를 들어 토지 관리라든지 물물 교환 시스템 운영, 물류망 관리 이런 데 필요한 노동력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문제가 남잖아요. 이 구상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자기 시간 중에 일정 비율,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를 의무적으로 공동체를 위한 봉사 형태로 제공해서 해결하자고 합니다. 이 기여는 돈으로 보상받는 게 아니고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져야 할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각자 조금씩 부담을 나누면 오히려 나머지 90%의 시간은 개인이 온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돼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자유 시간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금 대신에 시간으로 공동체 운영 비용을 내는 셈이군요. 근데 여기서 딱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하필 10%라는 숫자가 등장했을까요? 문서에서는 이 10%의 근거를 설명하면서 윤치호 선생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고 또 은행 시스템과 비교하는 다소 독특하면서도 철학적인 논리를 펼치던데요. 이 부분이 저는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구상만의 아주 독특한 사유 방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보통 조선인은 10%의 이성과 90%의 감성으로 살아간다는 윤치호 선생의 말을 빌려와서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성보다는 감성에 더 크게 좌우되는 존재다라는 전제를 제시합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다소 도발적인 진단에서 출발하는군요. 이게 10%와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이것을 현대 금융 시스템의 핵심이죠. 은행의 부분 지급 준비율과 연결시킵니다. 은행은 고객 예금의 보통 한 10% 정도만 실제 지급을 위해서 남겨두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90%는 대출 같은 걸 통해서 시중에 유통시키면서 이익을 만들어내죠. 이 구상에서는요, 은행의 이 10% 지급 준비율을 은행이 자기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확보해두는 이기적인 이성을 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를 더 큰 이익, 즉 욕망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은 감성적인 이기심의 확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은행의 10% 준비금이 이기심의 상징이라는 해석이군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20%에서 시작된 신용 창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결국 원금 이상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어떤 빚의 굴레에 갇히게 되고 이것이 사회 전체의 이기심의 연쇄를 확산시킨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빚 때문에 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상이 제안하는 10%는 그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 셈이겠군요. 바로 그 점을 노리는 겁니다. 은행의 그 이기적인 10%와 대비되는 이타적인 10%를 사회 운영의 핵심 원리로 삼자. 이런 제안인 거죠. 개인이 자신의 시간 중 90%는 자기를 위해서 자유롭게 쓰되 나머지 10%는 공동체를 위해서 감성적으로, 즉 자발적이고 이타적인 동기에서 우러나와서 기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20%의 시간 기여가 뭐 교육이라든지 돌봄, 환경관리 같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영역에 자발적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이기심의 연쇄가 아니라 이타심의 연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이기심에 기반한 금융 시스템의 10%와 이타심에 기반한 사회기여 10%를 대비시키는 발상. 와, 정말 독특하고 흥미롭습니다. 어떤 시스템 설계를 통해서 인간의 동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처럼 보이네요. 자, 오늘 우리는 전산화된 물물교환이라는 어쩌면 미래 사회의 한 모습일 수도 있는 그런 구상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균등한 분배에서 시작해서 사용권 기반의 자유교환, 그리고 10% 시간 기여를 통한 공동체 운영까지. 현재 화폐 시스템이 낳는 어떤 불평등과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당히 대담하고 또 혁신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네. 핵심은 결국 화폐라는 매개체를 없애고 가치를 평가하고 교환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공정성과 협력이라는 가치를 시스템 그 자체에 내재화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나눔이라는 전제와 10% 시간 기여 모델은 인간의 이기심과 이타심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고 나아가 이타적인 동기를 사회적으로 장려하려는 아주 독특한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확실히 기존의 경제 모델과는 차원이 다른 상상력입니다. 이 구상은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단순히 경제 시스템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치를 매기는 방식, 소유에 대한 관념, 또 공동체에 기여하는 의미까지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인간의 이타심이라는 것을 그냥 막연한 기대나 어떤 도덕적인 요구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공평한 출발선이라든지 부의 축적을 제한한다든지 의무적으로 시간을 기여하게 하는 것 같은 구체적인 시스템 규칙을 통해서 그 이타심을 유도하고 또 발현시키려고 한다는 점이죠. 환경이 행동을 만든다는 관점과도 좀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흥미로운 구상을 곱씹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문서는 은행 시스템의 10%, 이걸 이제 이기심의 상징으로 해석했죠. 그리고 사회기여 10%, 이건 이타심의 발현으로 기대를 했고요. 이 둘을 아주 인상적으로 대비시켰습니다. 과연 경제 규칙을 바꾸고 또 시간 기여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주된 동기를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 모델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변화하기 어려운 인간 본성이라는 더 깊은 차원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